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 눈 수술을 했습니다. 조금 심각한 수술을 해서 그동안 대외 활동을 자제해왔고 영상도 제대로 좋은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상당히 러시아를 둘러싼 정세가 많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시점에 영상으로는 부족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첫 번째, 러시아는 현재 이번 러우전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겠고, 물론 이러한 자료는 러시아에서 발행되고 있는 러시아 쪽 입장을 전달하고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어제 그제도 기록적으로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근 1000여 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50대 중에서 상당수가 격추됐지만 일부는 역시 또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정유서 저장 탱크도 파괴되는 영상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실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의 경제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재 속에서 러시아는 4년 이상 현재 버티고 있습니다. 다국화를 추구하면서 브릭스를 주도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현재 이런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한러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어떠한 뚜렷할 만한 성과가 없습니다. 한러 관계는 과거 윤석열 정권이나 지금이나 다른 바가 없이 꽉 막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은 결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체제와 그다음 최근에 강력해지고 있는 북중러, 다시 말해서 한국, 미국, 일본이 갖고 있는 과거부터 여기 이제 쿼드까지 포함된다. 이런 한미일 삼국 동맹이, 군사동맹이 유례 없이 현재 강화된 북중러 군사협력 체제와 어떻게 충돌하느냐에 따라서 또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러시아 관계가 설정되지 않겠나 해서 이 문제, 한미일 삼각 동맹과 북중러의 대립 관계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어제 이란과 미국이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란 전쟁이 남긴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현재 한러 관계가 이렇게 냉각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문화예술, 한러 간의 문화예술 교류의 개발에 박차를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6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간단히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전체적으로 제 의견은 주로 러시아 쪽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도 현재 약간 가미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나 또 반론을 제기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주시면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승리하고 있는가? 이러한 테마입니다. 러시아에는 유명한 전황 분석가와 정치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쪽에 자료들을 거의 매일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저는 텔레그램 러시아 학당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분이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텔레그램 러시아 학당을 통해서 제가 러시아 쪽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한 전황 분석가들의 말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병력은 이제 없다. 우크라이나 병력은 소진되었다. 더 이상 전선에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병력들이 없다. 이것은 모두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선이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것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최후의 1인까지 전선의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어제 전황 보도에서도 소위 라이 알렉산드로브카를 러시아군이 해방시켰습니다. 이 라이 알렉산드로브카는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를 들어가는 바로 관문입니다.
물론 이 라이 알렉산드르 북한을 점령했다고 해서 막바로 슬라반스크나 크라마토르스크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러시아군이 확보했습니다. 또한 리만도 현재 도시가 80% 이상 러시아군이 장악한 상태에서 함락 직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콘스탄티노프가 이미 함락을 발표해서 현재 시내의 잔당들을 현재 소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로 가고 있습니다. 포위하면서 이러한 그 전황 분석들은 머지않아 우크라이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선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금년 가면은 속도는 늦지만 이거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럽에서 어떻게 선전을 하더라도 또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선전을 하더라도 이거는 객관적인 정세입니다. 전황입니다. 전황보다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토가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느냐, 지역을, 또 전세가 어떻게 되느냐, 병력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 근 천여 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 쪽을 향해서 공격했습니다. 이걸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전략적인 분석은 또 다른 겁니다. 일단 눈으로 보이는 그렇게 보입니다.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붕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카라카노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정치학 박사입니다. 이 양반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매체와 인터뷰에서 1년 내에 러시아는 독일에다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1년 내에. 카라카노프교수의 말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괜히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학 박사이고 유명한 그 러시아의 정통 유명한 그 교수들입니다. 프로페서입니다. 푸틴의 대세계 정세를 조언해주는 그런 학자의 입장인데 이 양반은 계속해서 러시아가 현재 앞으로 갈 길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해서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구체적으로 1년 내에 독일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 현재의 전황이나 정세를 봤을 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금년 중에나 내년 중에는 종전 여부가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대체적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정유공장도 파괴되고 있고 흑해 쪽에 가면은 그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그 영국과 함께 러시아의 흑해 함대라든가를 상당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자 선단이라고 했죠.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들을. 그리고 납포합니다. 벌써 10여 대를 납포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해서 이 러시아에서 흑해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 발티크를 통해서 나가는 그 함대들을 압수하거나 폭파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의해서 러시아군 함대가 약 15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돼서 또한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의 여러 정유소의 유류 저장 탱크를 공격했습니다. 그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러시아는 해외 수출 때문에 국내 연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크림반도에서는 배급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연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벨라루시아에서도 일부 원료를, 휘발유를 모스크바로, 러시아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국내 여론은 어떠냐? 힘듭니다. 4년 이상 전쟁을 이루고. 종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끝나냐? 그런데 전쟁이 끝나는 형태는 현재 이 상태로, 과거 민스크의 휴전대로 요야미하시고 일단 파우즈 상태, 휴지 상태, 휴전 상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완전히 끝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끝에는 러시아가 승리를 해야 되겠다. 유럽과 나토의 우크라이나의 나치 세력은 없어져야 되겠다는 것이 강력한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을 러시아 국민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종전은 해야 되겠지만은 현 상태의 종전은 안 되겠다. 현재 과거에 보리스 존슨이나 과거 쭉 그렇습니다. 쭉 역사를 보면 2014년에 마이단 폭동으로 합헌 정권이 물론 야누코비치 정권이 무너집니다. 이거 미국의 CIA나 그 쪽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헌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나치 세력들, 네오나치 세력들이 소위 반대의 세력이 들어와서
결국은 쭉 있다가 지금 젤렌스키가 이어받아서 현재 우크라이나 정권이 이루어졌다는 게 러시아의 정확한 평가입니다. 러시아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이런 상태로는 쓸면 안 되겠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러시아의 국민 여론입니다. 그러면 앵커리지라고 해서 트럼프가 그러면 이제 러시아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그러면 돈바스 쪽 니네들 러시아가 먹고서 휴전하자. 러시아 억셉트했습니다. 왜냐하면 돈바스 지역은 소위 지금 슬라반스크, 크라마토르스크 지역은 철벽 방어고 이거 서로 공격해서 점령하려면 수많은 생명이 또 희생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사 전략적으로 돈바스의 슬라반스크, 크라마토르스크를 러시아군이 장악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하고는 이제 전선을 뒤로 팍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토가 쫙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딱 평야지대이고 물론 슬라반스크나 돈바스에 이렇게 강력하게 방어기지를 지금도 구축해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물러난다는 얘기는 대거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태에서 휴전에 합의를 보자고 평화 협정을 하자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나 유럽은 반대를 하고 계속 전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끝까지 전쟁을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030년 되면은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침공에 방어하기 위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나토는 힘을 합쳐서 러시아 침공을 막아야 되겠고 몇 년 후에 들어올 침공에 대해서 국방비를 증액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 옹호론, 전쟁 지성론이 유럽의 지금 전체 정치 집권자들의 추세입니다. 최근에 핀란드에서는 의회에서 이제는 핀란드 자체도 핀란드 원래 영세 중립이었습니다. 중립국.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안 된다는 금지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핀란드 의회에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핀란드에서 러시아는 바로 국경입니다. 그쪽에다가 전술핵무기 갖다 놓으면 러시아는 코앞에 상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에 떠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현재 나토가 남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바짝 옥죄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죠. 발틱 쪽, 북쪽에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핀란드라든가 아니면 발틱 국가에서 이미 나토 군들이 들어가서 전술핵무기를 놓아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미 핀란드도 그렇게 됐습니다. 핀란드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도에는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나토나 유럽은 그 침공에 대비해야 되겠다고 전쟁, 무력, 국방력 강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이제 단일화돼서 물류를 러시아를 향해서 전 나토 회원국들은 물류를 통합했습니다. 국가별로 열차라든가 또 심지어는 네덜란드인가 그쪽에서는 러시아군 포로를 억류할 만한 장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서서히 지금 약화되고 있고 오잖아 이제 전쟁이 나면은 러시아 군들까지도 포로로 잡을 수 있는 포로 수용소까지도 좀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러시아 쪽 입장에서는 이게 다 환상, 소위 정신 승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유럽은 현재 전쟁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왜 그럼 유럽 집권층과 제렌스키는 끝까지 전쟁을 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 실제 전황이 지금 전선이 계속 붕괴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은 계속 지금 소진돼서 전선이 어느 지금 쿠반스크 같은 데서는 병력이 없어서 지금 러시아군이 전쟁하다 보면 그냥 들어간다고 합니다. 방어 병력이 우크라이나군이 없어가지고. 쿠반스크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러시아도 한 번에 다 영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후방 방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러시아 쪽에서는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젤렌스키는 끝까지 전쟁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지금 900억 유로라든가 또한 이번에도 젤렌스키가 G7에 가서 또 원조를 요청합니다. 드론을 좀 더 개발하겠다. 드론 1000만 대를 갖다가
1년에 생산하겠답니다. 1000만 대, 100만 대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터뜨렸습니다. 이번에 G7 이후에 유럽에서 보다도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해서. 근데 대체적으로 전쟁 물자나 무기가 지원 들어갈 때는 나라에 커미션도 있습니다. 커미션. 이 커미션 누가 갖는 건지 사실 이게 참 뻔히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 유럽의 집권층들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돼서 젤렌스키를 밀어주고 있는데 이 모든 이 이면에 무기가 지원되고 무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누군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 전쟁으로 이 상황을 몰아나가고 있는 이런 것이 현재 추세다라고 러시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드론 실태입니다. 드론. 이 러시아의 대응은 어떻냐. 현재 유럽에서 8개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조립품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줍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지하 어디에선가 조립을 해서 보냅니다. 현재 과거에 작년에 30억 유로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는 7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했습니다. 30억 유로로. 근데 지금 최근에 6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합니다. 드론 생산으로. 지금 젤렌스키가 말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천만 대의 드론 생산을 능력을 보유하겠다. 드론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스타링크에서 러시아의 각각의 세부의 도시에 위성 지도를 다 제공받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드론에 스타링크 단말기와 연결되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우크라이나 드론은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드론 편대를 조작합니다. 인공지능이 한 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드론 편대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공격을 해갑니다. 그러므로 드론 공격 수가 지금 상당히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어제 기록적으로 1000대 이상의 드론이 모스크바를 진격해서 500대 이상이 들어가고, 근데 또 기록적으로 모스크바는 대드론 방공 능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심지어 모스크바에는 옥상에는 판치르라고 해서 옥상에서 드론들을 타격할 수 있는 방공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록적인 공격에서도 실제 모스크바가 군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완벽하게 드론을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1000만 대, 2000만 대가 계속 매일 모스크바를 공격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비현실적인 생각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을 계속 증대할 것이며 모스크바를 공격할 것이다. 이거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제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있습니다. 방송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서 파괴되면은 이 시민들이 다 찍어가지고 또 올립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게 법으로 금해져서 가지고 파괴된 영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민들이 찍어서 올리는 영상을 또 우크라이나로 이용해서 보다 더 정확한 타격 목표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파괴되는 내용들을 국민들이 일일이 텔레그램이나 통해서 파괴되는 영상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알려지고 있다라고 최근에는 또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텔레그램은 현재 러시아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가 또 입수되고 특히 전선에서는 많은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텔레그램의 교신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거나 현재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계속해서 공격을 강화할 것이며 강화한 것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예상했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응이 어떻게까지 갈 것이냐?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 그 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소위 정책 결정센터 집권 세력들을 파괴할 것이냐? 좀 더 강력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괴 강도를 더 올릴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카라카 교수 말대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전술 핵무기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RSN도 써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RSN 관련해서는 지난번 푸틴이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RSN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에 0.조준에 불과하였다. 이제는 다 갖춰졌다. 그러므로 실제 아래 신익이 발사될 때는 이제는 정확한 목표물을 타격해서 파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푸틴도 한 바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세는 현재 이제는 이렇게 기존에 막연한 이러한 상상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현실적으로 1년 내 아니면 머지않은 시기에 러시아가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더 강도를 높이면서 이 특수전을 대응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유럽은 현재 겁이 없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마크론은 핵무기까지도 핵우산을 프랑스를 통해서 가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술 핵무기를 쓰게 되면 유럽은 끝난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이제 카라커 교수도 말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그 도덕적인 비난이 자기들에게 가장 커다란 지금 문제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 많은 전환 분석가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은 이제 러시아가 한 단계 더 높여서 전쟁 강도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세 번째 항목하고도 연결됐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상황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현재 루블화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현재 공식 환율은 1달러에 75루블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달러에 70루블 정도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환율입니다. 러시아 루블이 그만큼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오랜 제재 속에서 달러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달러가 필요 없이 문문으로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유로는 올라갑니다. 유로. 달러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그러므로 지금 달러 대비 러시아 루블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70루블까지 지금 마지노 70루블이 깨지면 더 지금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다고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브릭스라든가 다른 경제체들은 러시아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루블이 강화된 상태에서 1달러에 70루블이라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달 내에 벌써 루블화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20% 앉아서 15%에서 20%의 제품 상승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한나상공센터 유한회사에서도 몇 가지 지금 러시아 제품을 수입해서 한국에 좀 판매를 하고서 이렇게 좀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율 때문에 러시아 루블이 비싸물 해가지고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루블화가 강화될 것이냐? 당분간 이거는 이렇게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1달러에 80루블이 되지 않는 한은, 그리고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 자체도 1달러에 80루블이 적정선이다. 근데 너무 지금 이 루블이 고평가되고 있는데, 이 제재의 국면, 전쟁 국면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비우호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대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폭탄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살상 무기가 더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지금 한국에 대해서 비우호 국가의 입장을 강력하게 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일반 민간인은 지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제 개인적인 피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저도 나이도 들고 좀 팔아서 좀 편안하게 좀 생활을 하고자, 거기서 매매가 잘 되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복덕방에 내면은 금방 작자가 났습니다. 팔라고 매매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제가 모스크바 시내에 조금 중심가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근데 최종 이 등기부등본을 띄고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소유자인데, 제가 대한민국 여권으로 있기 때문에 비우호 국가의 주민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반드시 러시아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돈을 갖다가 러시아 은행에 입금하면서 이거를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음대로 돈을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직자들, 러시아의 공직자들은 비우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거 부동산을 구매를 거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제 아파트의 그 매매가 무산됐습니다. 이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비우호 국가로서.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이 아파트가 30년 전에 산 아파트인데, 저 같은 경우 세금 쫙 30년 동안 아파트에 갖고 있는 세금도 잘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됩니다. 제 여권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은 비우호 국가의 여권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가 통제합니다. 이게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해제되기 전에는 제 아파트도 좀 팔지 못하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 경제는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갑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요구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제재를 강하게 하면서 또 유조소를 파괴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소모전을 일으키면은 결국 러시아는 국력이 쇠퇴되고 결국 내부 분열로 러시아도 또 정권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러한 정책으로 러시아 약화하기, 러시아 힘 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우크라이나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그러다가 힘이 많이 빠지고 2030년도쯤 되면은 이제는 유럽에서 당당하게 러시아와 대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아마 유럽 정치인들의 생각이다라고 이곳의 정치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입니다. 환상.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았고 러시아는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특히 초기에 이 특수전 발생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러시아가 생존해 왔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을 현재 상황은 전체적으로 러시아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도 올라갔고 또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이란 전쟁은 다섯 번째인데 한미일 삼각동맹하고 북중로의 대립관계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과거 워킹그룹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한국, 미국, 일본의 강력한 태평양 방위 세력들의 한미일 삼각동맹은 우리나라가 빠질 수도 없습니다. 이건 중국과 북한을 또 나아가서 러시아를 겨냥하는 태평양에서의 미국과 일본, 한국의 강력한 방어망입니다. 이것을 한국이 탈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강력한 심지어는 핵무기에 서로 협력 관계까지도 이루어지는 강력한 동맹 방위 체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진핑이 북한도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연연해 지금 러시아와 전혀 지금 특사도 파견이 안 돼 있고 우리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협력을 할 만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할 분위기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결국은 여기서 보다 더 현명한 타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의 노태우처럼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이루어주면 참 좋겠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란 전쟁입니다. 이란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란 전쟁은 미국의 완패입니다. 이란이 승리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는 이제는 미국의 단극, 패권을 우습게 봅니다. 이제는. 미국은 이제 갔습니다. 근데 미국은 트럼프 취임 단계만 해도, 취임 초기에만 해도 베네수엘라를 잡았고, 그린랜드도 잡겠다. 또, 쿠바, 캐나다도 51번째 주로 하겠다. 이게 상당히 강력하게 미국 우선으로 잘 나갔습니다. 이란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깨진 겁니다. 이란의 원유도 미국이 조정하고 싶어서 베네수엘라로 완전히 미국이 원유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을 때 지금 이란이 끝나고 쿠바로 들어갈지, 어느 말에는 북한 관계도 지금 관계를 가겠다,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좀 더 미국이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단국화는 이제 세계적인 낙을 내렸다라고 이쪽에 러시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가지고 현재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러시아에서도 보다 행동 반경이 좀 더 넓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더 특수전의 강도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그 지정학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전황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우리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사단법인 한국상공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러시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무언가를 좀 하고 싶어서 러시아와의 교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나 참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러시아는 더 어렵습니다. 근데 벨라루스는 약간 좀 제재도 약합니다. 벨라루스는 미국과 현재 조금 풀어주려고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물론 벨라루시와 러시아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시 쪽은 제재가 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벨라루시 가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카드 사용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 지금 한러 관계의 실질적인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 교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서 인도적인 차원이라든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비즈니스를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커다란 과제는 문화예술 교류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러시아를 먼저 통하면은 또 어렵고 해서 벨라루시를 통해서 그 발레단을 이번에 초청을 하고 또 벨라루시를 통해서 벨라루시의 사업가와 러시아의 사업가를 한국에 초청해서 경제 포럼도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K-팝이라든가 이런 문화예술을 교류하는 그러한 교류 사업을 보다도 저희 사단법인에서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단법인도 현재 회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고 또 사단법인이 갖고 있는 비영리적인 측면에서 또 이런 일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회사의 영리적인 측면은 또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러시아에 머지않아 들어가야 됩니다. 벨라루시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2, 3회에 걸쳐서 오프라인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그 광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월 26일 날에 저희 장안평역에 있습니다. 장안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한 50m에 서울시 새마을 건물이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다. 높습니다. 거기 3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프라인 미팅을 할 예정이며 또한 벨라루스 대사를 초빙해서 과연 우리가 문화예술 교류를 어떻게 한 측면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또 창출할 수 있는가를 벨라루스 대사와 영사를 모시고 또 가능하면 러시아 쪽도 한번 타진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가지고 저는 7월 10일 정도에 다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정세 사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이 영상으로 담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자주 이렇게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그래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들도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시국에 무언가 새롭게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